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 경제론.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0장 금융과 경기 변동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5절에 있는 금융 안정과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1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앤드류 크로켓에 의하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 시스템 전체 위험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미시가 개별 경제 주체, 개별 시장 살펴보는 것이니까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 제어를 목적으로 살펴보는 게 미시 건전성 감독이라 하고요. 거시 건전성 감독이다라고 하면 개별 금융회사가 모여있는 집합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시스템 전체의 위험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이 우리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 칠게, 나름대로.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행동을 했어. 근데는 이제 그게 뭐예요? 거기 보시면 합리적인 행동을 했지만 예기치 못한 외부 효과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 않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하잖아. 죄인의 딜레마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 건전성 감독,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시 건전성 감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사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불황기에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 불황기가 되면 개별 기업들도 투자 안 하고 개별 가계 경제 주체들도 소비를 줄여서 진짜 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처럼 불황시에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야. 자산을 매각하다 보면 자산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결과 이게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산 매각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헐값에 판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경색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경색의 문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거, 거시적으로. 그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히 거기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금융이니까 금융 시스템이라 해야겠지. 금융 시스템이 전부 또는 일부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장애로 인해서 금융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게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이걸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개념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쓰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11페이지 가보시면 거시 건전성 정책의 대상인 시스템 리스크를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차원이니까 타임 시리즈 차원이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 수능성 관련해가지고 이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경기 수능성을 측정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타임 시리즈니까.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나타내는 것이고 금융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경기가 호황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은행은 위험 선호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위험을 과소평가해서 차입 및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더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그걸 더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경기가 불황시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출 심사 기준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기업들이 돈을 만기 연장 안 되니까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그러면 기업이 다 도산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횡단면 크로스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요. 시스템의 전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는 경기의 순응성, 시스템의 중요성 이건데 시스템 리스크로서 금융기관 간의 공통 익스포저 또는 리스크 집중, 상호 연계성, 의존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들 간에 서로 어떤 한 시점에서 모여 있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와 이런 상호 연계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요. 의존성 이걸로 인해서 어떤 한 부분에서 발생한 어떤 위기가 다른 여타 부분으로 전염됩니다.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전염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염 확산되는 위험 그걸 바로 횡단면 리스크 차원의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 내에 리스크의 어떤 분포 상태를 횡단면이니까 우리가 반영을 하고요. 어떤 특정 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유동성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게 시스템 전체로 전염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횡단면 차원에서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전체로 가게 되면 앞에 본 것처럼 신용 경색이라든가 자산을 투매한다거나 환매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다라고 하면 정책 당국이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측정하지 못하고 대응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측정한다거나 시스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경기 순응성 측정을 위해서 경기가 호황일 때 신용 공급 과잉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GDP 대비 신용 비율 캡 이런 걸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중요성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는요 주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 선정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여기 나와 있는 규모, 상호 연계성, 전문화된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정도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기 순응성 완화를 위한 완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국제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금 이게 있습니다. 은행들이 시스템 리스크 상승기에 적립했다가 상승기에는 좀 돈을 적립해 두는 거야. 그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본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담보 할인율 이런 거 있습니다. 담보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의 시장 가치에서 할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금, 마진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호황기에 강화해서 거기 보시면 레버리지 누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상 손실 대손 충당금 이걸 통해 가지고요. 신용 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정책 수단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외화부채 한도를 설정한다거나 LTV, Loan to Value Ratio죠. 아니면 DTI, 그래서 Debt to Income Ratio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여기 세금 내는 거야. 그런 걸 부과해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13페이지에 금융기관 시스템의 중요성 관련한 정책입니다. 자,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 유동성을 규제한다거나 대형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장외 파생 상품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전염이라든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거기 미국의 마지막에 도트 프랭크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가별로 청산 결제 시스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주요 금융기관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밑에 박스에 보시면요. 주택 부분의 거시 건전성 정책도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의 유동성이나 주택 수요가 증대되면서 집값이 그냥 확 올라가 버렸잖아. 주택담보대출이 또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냥 집값의 많은 부분을 대출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거 팔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몰려들어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버블이 팍 꺼지게 되면 일본처럼 커다란 경착륙하게 되면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주택시장도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까 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LTV라든가 거기 보시면 번역을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보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 네, 그걸 나타내고요. 이게 다 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이 담보가액의 어떤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시면 DTI 거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나타냅니다. 총 부채를 상환하는 비율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야, 너 소득이 얼마나 돼? 갚을 능력 있어?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걸 체크하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주택시장을 컨트롤하는 이렇게 뭐 규제하는 거 바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14페이지 가보시면 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별국가의 효율적인 거시 건전성 감독 체계는 선진국의 일률적인 패러다임을 그냥 따라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지. 당연하지. 각국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어떤 위험 상태, 전이 경로, 금융 심화의 정도, 그리고 금융회사의 역량, 정책 수단의 제한,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을 보고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맺음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우창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빠르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책을 한번 또 몇 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책의 장점은 이 끝에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약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조금 더 만약에 덧붙인다고 하면은 뒤에 연습 문제가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고시라 해야 되나 행정고시라든가 뭐 외무고시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이 따로 저자분이 그 출제 방향에 맞춰 가지고 약간 간단한 솔루션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건이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해설 강의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기본 강의 우선 이렇게 끝맺음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거실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